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밤 8시 뉴스가 끝나고 여러분께 찾아가는 취재원과 조용한 대화 그 네 번째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우리와 참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일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위안부 합의 문제, 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또 초계기 논란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 관계가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일본 출신의 한국인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부터 좀. 네, 앉으시죠. TV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젊으시네요. 예, 얼굴이. 고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방송 프로그램 나온 거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오늘도 그렇게 좀 편안하게 말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간단하게 인사와 자기 소개 한마디 그냥 해주시죠. 예. 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왔고요. 그래서 31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 관계 연구를 위해서 한국에 왔고, 특히 일제 간점기를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2003년에 한국 사람으로 국적을 바꿨기 때문에 현재 한국인이고, 그리고 세종대학교에서 쭉 교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저희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취조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세트를 이렇게 꾸몄는데 어떠세요, 분위기는? 예. 지조인데 무슨 네. 달의 표면인 것 같은데. 달의 표면,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분위기만 이렇고 실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편하게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가벼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교수님이 이제 한국 분이신데 이름 때문에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 딴데 이제 인터뷰에서 지금 하시는 일 때문에 지금 호사카 유지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예. 원래 호사카가 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은. 호시로 바꾸려고 호씨. 호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몇 번 했는데 주변 분들이 아무래도 호사카 유지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특히 독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하니까 네. 일본 이름을 가지면서 독도가 한국 연도라는 이야기를 하면 또 효과적이다라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겠네요. 저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름을 더 오래 가지고 계실수록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은퇴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호유지라는 이름을 쓰실 계획이신가요?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자리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네. 될지는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셨더라고요. 예. 서울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일본 초등학교를 같이 그래서 나온. 50년 정도 옛날의 친구들이잖아요. 네. 실제로는 40년 만에 만났던 거의 그런 애들이에요. 그럼 일본에서 그분들은 다 오신 건가요? 예, 일본에서 왔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은 제가 한국에 와 있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죠. 왜냐면 이쪽에 왔으니까 그 관계가 사실상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일본 TV에 나간 곳입니다. 예, 일본의 어떤 TV가 저의 또 일본 쪽에서 인터뷰하러 왔어요. 현재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에 응한 것을 봤어요. 일본에서 보셨구나. 예,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좀 만나러 가자.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 것이군요. 예. 근데 그분들도 이제 교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친구분들은 교수님한테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지만 먼저 한국에서 유명해졌구나 해서 그거는 아주 좋아했고 또 그런데 독도가 한국 연도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저에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할 생각은 40년 만이니까 없었는데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30분 정도 왜 독도가 한국 연도인지를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친구들이 그런 사실 몰랐다고. 지금까지 모르셨다고요? 예, 너무너무 놀랐다. 네, 그 다음 날은 차료를 다 줬어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 낸 독도 책도 줬습니다. 근데 몇 사람은 지금 제가 준 책을 계속 읽고 상당히 이해가 잘 된대요. 그럼 그분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아직은 어렵잖아요. 그러나 일본 정부의 주장이 문제가 있다. 그거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네, 거기까지만 해도 먼저 첫 번째 퍼스트 스텝으로서는 성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안에서 또 다른 또 올바른 지식을 또 전파하는 현장이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교수님이 뭐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조금 말씀하셨지만 그거 이제 잠시 뒤에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 저도 사실 교수님이 한국 건너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렌즈 만드는 회사, 네네. 이런 뭐 안경 같은 건가요? 안경이 아니라 조금 태형 렌즈. 그거는 예를 들면 TV라든가 그런데 뒤에서 뉴스가 나오는. 네, 그거는 단지 일본에서는 플라스틱 렌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형 플라스틱 렌즈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럼 그런 회사를 운영하셨으면 요즘 한국말로 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건가요? 뭐 금수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주 금수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키스로서는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지 각 대학을 명문 도쿄대, 우리로 치면 서울대 같은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도쿄대를 가셨고 금속공학과를 택하셨는데 네네. 아버지 사업과도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렌즈 만들 때는 금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공학부에 진학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가장 맞는 게 금속 공학, 금형을 만들어서 그냥 렌즈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원래 그럼 어릴 때 꿈도 아버님이 아니 전혀 아니었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저는 뭘 하고 싶으셨어요? 약간 수학을 좀 했기 때문에 수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당시는 수학을 하면 이공계였어요. 일본에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원래 사실. 꿈은 뭐였어요? 원래 꿈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는 역시 역사적인 거. 역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중국 역사라든가 그리스의 역사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이루고 나가는 그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수학을 잘 못했다면 그쪽으로 인문계로 갔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속공학을 전공하셨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오르는 선택을 하셨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먼저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면서도 제 관심은 역시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인문계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간 거예요. 사실 잘못 간. 이공계 잘못 갔어요. 진짜. 도쿄대를 잘못 갔다고 하면 많은 다른 일본 사람들이 좀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도 일단 우리 집이 그랬으니까 갔는데 그래서 별로 사실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재수를 했고요. 예, 그래서 갔어요. 억지로 갔어. 억지로 갔는데 역시 별로 이공계적인 재미가 없어서 공부하는 것은 인문계 공부를 처음 2년간은 교양학부였기 때문에 교양학부에서 교양을 공부하면서 거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역사 철학 그런 책을 계속 봤어요. 그럼 그때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직은 중간에서 생겼죠. 중간에서 갑자기 한국을 가게 결심하신 거예요? 예. 네, 그거는 친구들이 먼저 체육교포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일본의 스포츠 선수라든가 배우라든가 가수라든가 알고 봤더니 다 체육교포가 굉장히 많았어요. 장훈 선수 이런. 예, 그런. 네네. 그리고 우수한 선수라든가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든가 여우 배우라고 해도 굉장히 외모가 일본 사람들 아닌 뭐라 할까 굉장히 키도 크고 상대 말하자면 예쁜 아름다운 여우들이 알고 보면 다 체육교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교하면서 이게 일본인보다 훨씬 낫다. 여러 면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이어지는 한국과의 좀 끈이 그때부터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오셨던 게 1980 몇 년이시죠? 88년입니다. 88년. 네. 저희 서울 올림픽 갈 때. 그렇습니다. 올림픽도 봤습니다. 직접. 한국에 와서. 예, 경기장에 가서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네네. 그때는 한일 관계가 어땠었어요?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요새는 뭐 최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 아니었고. 그러나 한국에 오면 역시 일본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은 그때도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한국말도 뭐 거의 뭐 한국 사람처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택하셨어요. 네, 원래 네. 역사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 정치를 택하셨는데 그건 또 왜? 그러니까요. 먼저 한국에 와서 일본에서 막 배웠다고 해도 한국말을 전식으로 배우기 위해서 9개월간 어떤 대학에 어학당을 다녔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이 역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나 많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저에 가장 맞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역사학과가 좋았는데 역사라고 하면 그 과거의 이야기를 그렇죠. 중심으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현재하고 미래까지 보고 싶다.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이것을 봤을 때 전치외교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저에게 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을 마지막은 선택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으로 이제 국적을 바꾸시기로 결심하는데 네, 네. 사실 그 결정을 하시기에 상당히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 주변 분들 특히 가족들도 좀 처음에 말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어떠셨어요? 예, 처음은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제들한테는 말했고요. 이러이러한 어머니한테 말씀 안 하시고. 부모님한테는 그 나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형제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또 교수도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것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처음은 반대했지만 같은 세대니까 다 이해를 했어요. 형제들이. 그러나 말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세대가 다르니까 말하지 말라고. 네. 예, 그래서 기화한 다음에 국적으로 바꾼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기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식으로 1시간 정도 쭉 한국에서의 일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시민권 얻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부모님한테. 이해를 하셨나요, 부모님은? 예, 그때 침묵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를 하셨었죠? 예, 그때 뭐 부모님이 네. 은퇴하신 후였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기가 좀 어려웠죠, 사실. 네, 지금 뭐 돌아가셔가지고요. 두 분 다 돌아가셨나요? 예, 다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한국에서 교수가 되었기 때문에 몇 번 오셨는데 그것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네, 교수님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로 기억하지 않으셨을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셨을 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이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어떻게 교수님이 되셨는지까지 좀 들어봤고 그러면 이쯤에서 교수님이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좀 갖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교수님 물 한 잔 드시죠. 말씀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제가 엄청 많네. 제가 이 교수님이 쓰신 이 책하고 논문인데 다 기억이 나시나요? 대한민국 독도, 일본 논리의 종언, 뭐 위안부 문제 증거 자료지.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건 어디 이제 학술지에 좀 기고하신 글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책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오늘은 2권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예. 10권 넘습니다. 10권 그럴 수 있죠. 이제 독도 보면 이제 뭐 위안부 이런 과거사 문제들 어떻게 보면 사실 한국 사람들도 조금 꺼내기가 좀 민감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쪽 부분을 특별히 좀 연구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것을 알게 되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안 바꿔서 생각하면 나라의 큰모잖아요. 그렇죠. 큰모를 살해했다라는 것은 혹시 일본인이 그렇게 당했다면 상대방 나라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할 것이다 라고 알게 되어서 언젠가는 한국에 와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한일 관계죠. 복잡했던 과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연구한 게 바로 그 대학원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서 현재 연구가 다 발생됩니다. 다음 시작하신 네. 게 된 계기가 그렇다. 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도 일제 강점기 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이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지배 정책 그리고 그것이 조선 그리고 대만 당시 그리고 만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현재의 연구의 완전히 기반이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걱정되는 건 정말 올바른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데 방금 일본에서는 그렇게 좀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좀 혹시 교수님한테 좀 위협을 한다든지 뭐 계속 이러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좀 협박하고 이런 사람들은 혹시 없나요? 뭐 많았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인도 있고 일본인의 사주를 받은 한국 분들도 좀 있었어요. 일본인 시켜서 하는 한국 사람들 있다고. 뭐 확실하게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이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일본 정권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한국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과정으로 거쳐서 일본이 그런 사람 포섭합니다. 뭐 어떻게 돈을 주고 좀 포섭? 예. 뭐 돈 주는 것은 뭐 기본이고 그리고 그게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돈의 규모가. 돈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10배 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돈만 가지면 생활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이 문제가 많고 한국이 싫다. 저에게 그런 분들 중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런 데서 저에 와서 제보를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포섭당했다가 사실 나 예전에 이랬었다. 교수님한테 직접. 그러니까 저는 처음은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끌려갔다. 그래도 나왔다라는 분이 가끔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지금 얘기는 했지만 지금 그런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보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정치권은 그렇지만 또 사실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에 굉장히 많이 놀러 가고 또 이번에 일본에 골든위크 때 굉장히 많이 한국에 또 왔잖아요. 사실 일반 시민들의 의식은 좀 다르지 않나요? 온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거의 70% 80%의 일본인들은 한국을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별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일 사이에 좀 민감한 과거사 문제, 독도나 뭐 위안부, 뭐 이런 강제징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있지만 그러니까 그곳은 한국의 주장이 또 있다. 일본은 또 일본의 주장이 있고 어느 쪽이 더 옳다라고 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양쪽의 주장이 있는 곳이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 미국에는 미국의 또 주장이 있고 일본은 또 다른 주장이 있고 그러니까 뭐라 할까 조금 냉정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정치권의 이야기지 우리가 한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뭐 잘 아시면 워낙 이제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가 남아 있고 일본의 아직 반성과 사죄가 아직 우리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더라도 뭐 지리적으로나 뭐 경제적, 뭐 군사적으로도 어떻게든 좀 멀어질수록 사실 두 나라 모두에게 이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계를 좀 풀어가는 게 맞다는 이제 이야기가 많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한일 관계는 좀 어떻다고 진단을 하세요? 상당히 안 좋죠.
그러니까 역사상 최악이다라는 역사상 최악이다. 면은 어느 정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이라고 해도 65년도 이후라는 것이에요. 뭐 옛날에 이면 또 임진왜란 때가 더 최악이 아닙니까? 근데 그러나 65년도 이후 한일 기본조약을 맺고 국교 존상화 시킨 이후에는 상당히 나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죠. 네. 근데 아까 뭐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위안부 합의 문제 사실 이게 뭐 이번 정권만의 문제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어떤 쌓아온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정권을 떠나서 독도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사실 강제징용 문제도 이게 아주 옛날부터 있는 그렇죠. 문제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오히려 현재 정권에서 많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문제로 하면 안 되고요. 역사적으로 쭉 있었던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 1일이죠. 이제 일본의 이제 일왕이 새로 바뀌면서 네, 사실 네. 우리한테 좀 낯선 문화긴 한데 일본인들한테 사실 천황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다르고 또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일왕이 바뀌면서 좀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는 시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새로운 일왕 나루히토도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임했을 때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랬죠.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네. 일단 그 아버지 아키히토의 영향으로 생각하면 진짜 그 아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도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 정치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왕이 직접적으로 총리의 이런 정치에 관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베 정권에 좀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먼저 젊다라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베 총리가 가끔 그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러 그래요? 갈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 몇 번 보고하러 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좀 듣나요, 그러면? 예, 그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 일단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어떻다라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총리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해도 말할 수가 있는 입장에 있다라는 거. 그것이 현재의 이러한 이상으로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그런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룹 이제 트와이스 멤버 사나 씨가 헤이세이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헤이세이가 끝난다는 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지만 뭐 수고 많았습니다. 레이와라는 새로운 연호가 시작되는 날 뭐 산뜻한 하루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두고 좀 인터넷상에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그 한국의 입장에서 하면요, 헤이세이라는 시대가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진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봤을 그렇죠. 때. 네. 헤이세이 시대에 독도 문제로 엄청나게 불거졌고요. 위안부 문제도 상당히 다투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서 아베 정권이라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가 그 이전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헤이세이는 일본인의 감각으로 보면 이 트와이스의 그 일본인 멤버는 개인적인 이야기로만 한 것인데요. 그러나 헤이세이라는 시대를 말하면 또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는 좀 큰 사회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생각하는 갭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일본 트와이스 멤버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겠죠. 순수히 그 일본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인 그렇죠. 감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시대를 말할 때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부분에서 말하니까 또 이러한 인식의 갭이 아주 뭐 분명하게 나타난 그런 사건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문화적인 좀 차이가 나왔다. 있죠. 그런 배경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라고 해서 오히려 한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좀 더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정치권에서 이런 한일 관계를 오히려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2주년 대담에서 일본이 한일 관계를 좀 국내 정치적인 이슈로 좀 이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역시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신중하게 아무튼간에 양쪽에서요. 뭐 아베 총리도 엄청난 그 험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일본 정치권에서 일본의 지금 아베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떤 정권인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베 정권은 자민당 정권이라고 해도 비주류인 것입니다. 비주류. 예, 주류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자민당 안에서도. 예, 주류는 오히려 한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아베 정권 이전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한일 관계가 꽤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은 그 포스의 본류라고 합니다. 그냥 주류죠. 주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받아들이고요. 일본이 전범 국가였던 것을 받아들이고 평화 헌법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견무장으로 그냥 일본은 경제 대국이만 되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군대를 만들지 않고. 예.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비주류는 아베 신조 일본 전예 외조부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키시노부스케. 그렇죠. 거기서는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일본은 침략 국가 아니었다. 또 그렇게 침략을 부정하고, 부정하죠. 그리고 군대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여서 또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같은 자민당 안에 있어도 정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면 양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자민당 사람들은 보수 본류, 주류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93년에는 고노 담화로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그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어느 쪽이 주류인지 혹은 뭐가 그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거기까지 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 전체가 나쁘고 일본 전체가 나쁘다 이렇게 가는데 그러나 좀 가려서 보면 아베의 후계자 중에는 그러한 포스 본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포스 본류 그러니까 나쁘지 않는 보수 본류가 있다. 나쁘지 않는 사람들이 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아베 정권은 그러나 완전히 비주류로 가려고 또 작전을 정치적 이익 때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권이 언제 일본에서 좀 바뀔 수가 있나요? 그래서 뭐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주류로 일본이 갈 때는 한일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략이라든가 그런 것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그 한국을 근대화시켰다. 식민지 근대화로는 그대로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쪽에서 뭔가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전체성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의 신념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그러한 일본 쪽에 성격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지금 포스, 진보, 혁신 이쪽이 어떻게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권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전혀 문제가 있는 그 접근 방식입니다. 다른 정권이라고 해도 그 만만치 않고요. 오히려 다른 정권이면 잘못하면 일본의 주장 그대로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뭐 그러니까 침략 국가라고 하지 말자라든가 물론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죠. 예, 위안부 문제 그거는 자발을 저기를 수도 있었다라든가 그런 주장을 일본이 하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이거는 정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의 주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정권 따라서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예, 위안부는 일본이 만든 존재 범죄이고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 같은 피치류하고 대화할 때 뭐랄까 파열음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래도 그렇게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우호로 가고 그리고 설득해 나가야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나쁘다라기보다 역사적인 진짜 사실을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우리는 앞으로는 우호로 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 쪽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간제 지원자, 예, 말이 조금 부족해요.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도요. 오히려 일본 내에서 일본의 변호사들이 일본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예,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국 쪽의 접근 방식은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러한 유불리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일본의 현재 정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자체가 있다고 해도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히려 일본 내에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반체제적인 분들이. 저희가 일단 뭐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좀 뿌리 깊은 반일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뭐 혐한 감정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감정적인 대응은 이제 조금씩 있긴 하지만 자제하더라도 조금 대화로 또 전략적으로 설득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독도도 제가 친구들한테 30분만 이야기해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분들 같은 사람이 많으면 참 좋은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끝으로 지금의 이 꼬여있는 한일 관계, 역사상 가장 나쁘다고 있는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좀 한번 해주시죠. 큰 틀에서는 우호 관계를 맺고, 예. 그 다음 작은 문제, 다 큰 문제이지만 그러나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냉정하게 감정이 아니라 너 나쁘잖아라기보다 왜 나빴는가라는 것을 설득하는 선생님의 입장에 어렵다 하더라도 한국이 서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입장에 쓰면 한국이 머리 나쁜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렇다 좀 사랑해줘야죠. 예, 대단히 나쁜 놈들이라고 해도 학생이면 좀 사랑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런 학생일수록 사랑을 줘야 돼요. 예, 피해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것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가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이 그런 입장에 쓴다면 충분히 오히려 일본이 감동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가 감옥송에서도 훌륭했기 때문에 그 간수가 종료했잖아요.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안중근 의패를 계속 갖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훌륭한 한국 사람에게는 일본 사람들 다 따라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선생의 입장에서 조금 말을 안 듣는 학생을 잘 말을 안 듣는 그 아주 나쁜 애들도 좀 사랑해주고 관심으로 이끌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죠.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죠.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교수님하고 한 30-40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가까운 데서 참 한국에 대한 애정 동시에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 대한 좀 사랑도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인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한국과 또 일본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마지막 좀 꿈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뭐 어떤 분이 나의 인생이 그 사람의 그러니까 제 한마디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인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네. 아마 지금도 이미 많은 사람들, 얼마 전에 만나셨던 초등학교 동창분을 비롯해서 아마 많은 일본인 또 한국 사람들이 교수님의 이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한일 관계가 좀 더 좋아져서 두 나라가 정말 가까운 나라가 꼭 되는 게 모두에게 좋겠죠. 예. 네.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밤이 좀 늦어서 교수님 또 이제 밤길 다니시면 안 되니까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